안녕하세요. 저희 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수업에도 그렇고 여러분 또 익히 그런 내용을 배운 경우가 있다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것이 지금 이것이 말 그대로 학습 곡선이에요. 음. 학습 곡선인데 준비성이 높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학습 곡선이 더 이렇게 가파르게 간다 얘기 드렸었어요. 그래서 특히 마티어모 공포 조건화도 그렇지만 공포 조건화도 1회 한 번 만에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마티어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단일 학습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여기 보면 시행수가 이 8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제가 지금 펜을 치니까 흔들려서 시행수 그럼 단일 학습 같으면 이 첫 시행만에 그죠? 학습이 완성된다니까 이게 곧장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학습 곡선이 통상적으로 이러한 형태를 띈다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굉장히 가팔라진다 이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했었어요. 그것이 왜 적응에 유리한지. 그리고 학습 곡선 자체가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것도 적응에 유리하지만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가파른 것이 적응에 유리한지 또 제가 동영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것 하기 전에 제가 또 메모를 해놓고도 또 이것도 순서를 좀 바꿨는데, 자, 그거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질문하면 이제 여러분이 이건 7주차가 아니라 6주차에 했던 내용입니다. 동영상상에서 제가 줌으로는 여러분한테 설명하거나 물어보진 않았지만 잠재적 억제 현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자, 기억을 떠올려보고 혹시 노트한 게 있다면 지금 빨리빨리 한번 찾아보시면 그게 바로 복습 아니겠습니까? 따로 도서관에 앉아서 하는 것도 복습이겠지만 잠재적 억제 현상이 있는데, 자, 감각 사전 조건 형성. 감각 사전 조건 형성은 왜 잠재적 억제 현상이 안 일어날까요? 잠재적 억제 현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전적 조건화 이전에, 즉 조건화가 될 후보로서의 중성자극에 미리 사전에 노출되고 나면은 실제 고전적 조건화를 경험하더라도 그 중성자극이 CS화가 잘 안 된다. 이것이 잠재적 억제 현상이에요. 감각 사전 조건 형성은 고전적 조건화 이전에 중성 자극들, 즉 복합 자극에 노출되고 난 이후에, 여러 번 노출되고 난 이후에 그 복합 자극 중에 어떤 하나의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경험하고 나면은 여러 차례 아니면 마디호모가 됐던 공포 조건화 같은 경우에는 한두 차례만 되겠죠. 어쨌든 고연 조건을 경험하고 나면은 바로 고전적 조건화에서 무조건 자극과 짝지어지지 않았던 또 다른 중성 자극, 즉 복합 자극의 한 요소로 있었던 중성 자극 또는 중성 자극들이, 복합 자극은 2개 이상이니까 제가 들이란 말을 넣어본 거예요. 그 중성 자극이 조건 반응 시야를 나타내는 CS처럼 된다고 했어. 이게 감각 사전 조건 형성이야. 자, 그렇다면은 감각 사전 조건 형성에서는 왜 잠재적 억제 현상이 안 일어납니까? 감각 사전 조건 형성에서는 복합 자극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복합 자극인 경우에 그 중에 하나를 고전적 조건화와, 즉 US 무조건 자극과 짝짓는다고 해서 그 복합 자극 중에 무조건 자극과 짝지어지지 않았던 다른 자극이 잠재적 억제 현상은 일어날 수가 없죠. 저게 복합 자극하고 잠재적 억제 현상이 일어날 때 CS화 되어지는 중성 자극은 성격이 달라요. 어. 음, 잠재적 억제부터 봅시다. 자, 이거 지금 제가 하는 건 지금 다 뭐에 관한 것이냐면은 사전 경험이 고전적 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잠재적 억제입니다.
중성 자극에 이미 여러 번 노출되어요. 즉 중성 자극을 경험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면은 이 중성 자극이 CS가 되어서 CR을 일으키는 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즉 CR이 잘 안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이 CS가 잘 안 된다. 이게 잠재적 억제 현상이에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이것만 한다면은 당연히 CS가 되어지고 CR이 일어나겠죠. 느낌표요. 그런데 미리 경험한 이것 때문에 이것이 CS가 잘 안 된다. 이건 물음표야. CR 잘 나타나. 왜? 이 고인 조건화 이전에 이 경험한 이것이 수반성을 손상시킨다. 즉 수반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수반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게 CS가 그래서 CR 잘 안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감각 사전 조건 형성은 NS1, NS2, NS3 뭐 등등등 있을 수 있어요. 그 이것을 먼저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NS1하고 US를 고인 조건화 하면은 이 NS1이 죄송해요. 이것이 CS1이 되어서 CR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이 NS2하고 NS3 또는 다른 것들은 이 US와 짝지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 NS, 즉 CS1이 된 NS하고 고전적 조건화 이전에 같이 복합 자극으로 경험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 NS2는 CR을 일으키고 이 NS3도 CR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이때 왜 여기서는 이 녀석들에 대해서 이렇게 잠재적 억제 현상이 안 일어나냐는 거예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왜 CR이 나타나냐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 고인 조건화 이전에 사전에 경험한 이것이 그대로 이렇게 동일한 조건 자극 또는 중성 자극 때문에 이렇게 CR 반이 잘 안 나타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고인 조건에 이전에 경험한 것은 이거는 하나의 뭉뚱그려진 복합 자극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뽑아내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성격이죠. 자, 만약에 NS1하고 NS2를 NS1, NS2 플러스 US 이렇게 경험한다면 무조건 자극 고전 조건화 이전에 고전적 조건화 이전에 NS1과 NS2에 미리 경험되어지고 이 경우에는 복합 자극이 되는 거죠. 왜? 중성 자극이 2개 이상이니까 복합 자극이요. 그런데 이 복합 자극이 예, 복합 자극이 US와 짝지어져서 만약에 여기에서 고인 조건 한 다음에 빨간색, 제가 빨간색을 좋아하나? 고인 조건 한 다음에 NS1에 대해서 CR이 나타나느냐, NS
NS2에 대해서 CR이 나타나느냐, NS1, NS2에 대해서 CR이 나타나느냐 보면은 뭐 잠재적 억제가 일어난다는 거. 왜? 이 경우에는 이 전체가 그대로 US와 짝지어지고 그 중에 한 요소를 물어보거나 복합 자극 전체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때는 뭐 잠재 억제가 일어난다는 거. 자, 잠재적 억제하고 감각살인 조건 형성은 복합 자극을 쓰느냐 복합 자극이 아니냐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잠재적 억제 때는 고전 조건에 이전에 경험했던 그 자극이 오롯이 고전적 조건화 때 US와 짝지어지는 그런 경우고, 감각사전 조건 형성은 고전 조건화 이전에 경험한 복합 자극 중에 한 요소를 고전적 조건화 때 경험함으로써 그 복합 자극 중에 US와 한 번도 짝지어지지 않은 다른 NS들이 그저 공짜로 덩달아서 CR을 일으키는 경우란 말이야. 그래서 아까도 결론을 얘기를 했지만 감각사전 조건 형성하고 잠재 억제 현상은 다르다. 그래서 감각사전 조건 형성에서는 잠재적 억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복합 자극이라는 것을 달리 얘기하면은 맥락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맥락은 영어로 얘기하면 컨텍스트죠. 컨텍스트라는 것이 맥락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표현을 빌자면 복합 자극이에요. 즉 CS가 될 수 있는 후보 자극, 즉 중성 자극들이 2개 이상이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다른 동물이나 우리 살고 있는 여기에서는 복합 자극이 2~3개가 안 돼요. 복합 자극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찾아낸다 하더라도 그게 10수개도 될 수 있고, 우리가 모르는 복합 자극을 구성하는 중성 자극들이 무한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일부에만 선택적 주의라는 의식적 과정이 관여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급기억상에 단기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잠시 저장됐다가 그것이 반복 경험되어지면 장기기억 넘어가고, 그러한 자급기억 또는 장기기억 상태에 있던 것이 자급기억 상태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고전적 조건화는 그런 자급기억, 단기기억, 자급기억 같은 말입니다. 이미 여러분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자급기억상에서 그것이 의식화되어지냐 안 되어지냐 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일어난 일이라는 걸 제가 수십 번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수십 번은 과장된 것이고 수차례 얘기했어. 그것과 관련해서 학기 초에 조건 자각이라는 타이틀로 교재에서 읽어봤었고, 아메바 얘기도 하고 뭐 원충 얘기도 하고 했었어요. 선형동물, 원형동물 이런 걸 얘기했죠. 원충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뭐 학습 심리학에서 얘기하니까 그런가 싶기도 하고, 조건자가 그 교재에 나온 한 페이지니까 그냥 뭐 그런가 싶기도 하고 읽어보고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있지만, 이 내용이 알고 이것이 무엇인지 의미를 알고 여러분이 앞으로 심리학 공부나 다른 과목 뭐 응용하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는 천지차예요. 근데 그것이 천지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는 모르면 모르죠. 모르면 그게 천지 차이가 나는지 니는 알고 나는 모르는지, 나는 알고 너는 아는지도 몰라요. 모르면. 그런데 이것도 제 주관일 수도 있다 그러고 그렇게 비평한다면은 또 뭐 논의해 볼 만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천지 차예요. 자, 뭐 자급기억상의 그것이 의식화되는 걸 얘기를 하다가 뭐 조건 자각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알고 모르고 해서 심리학 그리고 인간을 이해하면서는 중요한 문제다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뭐그 부분을 제가 한 학기 내내 거의 강조하고 있는 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 다시 돌아가서
감각사전 조건 형성에서의 그러한 사전 경험으로서의 그런 맥락이란 이름으로 결국 우리는 복합자극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처리되어지는 자극은 해마에서 담당해요. 해마에서 관여해요. 해마라는 것 들어봤죠? 제가 역시 빨간색을 좋아하나 봐요. 파란색보단 빨간색이 좋아. 이게 이마 쪽, 이게 뒤통수예요. 이거 측면에서 본 거니까 이거는 좌뇌가 될 거예요. 이만큼이 전두엽, 이만큼이 두정엽, 이만큼이 후두엽, 이만큼이 측두엽이에요. 글씨가 엉망이라도 뭐 얘기하면서 하니까 이해하세요. 뭐 도대체 못 알아보면 질문하시고. 이 측두엽, 이 껍데기 부위를 척두 피질이라겠죠. 이 척두 피질이 이쪽으로 진행할 때는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서 이 안쪽에 가서는 색깔 뭐 여러 가지 쓰는데 이 척두 피질이 이렇게 말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말린 형태로 이런 형태로 보여요. 그래서 겉에는 보이지 않고 즉 척두 내측, 내측 안쪽 내측 척두 옆 또는 내측 척두 뭐 피질 이 부분이 바로 해마예요. 이 해마가 바로 맥락, 달리하면 컨텍스트, 달리하면 우리처럼 지금 얘기한 복합 자극 이런 것과 관련해서 관여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느끼는 뇌 추천했었죠. 여러분 상담 임상하는 분들은 더더욱 이거 꼭 읽어보라 얘기했고 뭐 생물심리학이나 뇌과학과 하고 싶은 사람도 추천합니다. 물론 다 읽어보길 원하지만 뭐 어쩔지는 여러분한테 달렸고 금방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합니다. 거기에서 이것도 상세히 다뤄요. 해마가 관여해요. 그런데 이 해마의 기능을 달리 얘기하기를 이 해마는 개념하고 범주하고 비슷한 얘기죠. 개념, 범주와 관련된 그런 처리를 한다고 해요. 이것이 해마가 관여해서 콘텍스트란 이름으로 즉 달리하면 맥락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 관련해서는 복합자극 좀 글씨가 바빠서 더 날아갑니다. 맥락 이거 관련해서 이제 개념 범주 형성의 해마가 관여한다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와서 서술 지식, 서술 기억 중에 언어적 서술 지식, 언어적 서술 기억이 되면은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술 지식은 서술 기억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서술 기억, 서술 지식 관련해서 실험 G 같은 경우에 미로 학습을 해요. 미로 학습. 자, 미로 학습을 하는데 미로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먹이가 있어. 이것도. 근데 여기에 쥐가 있어요. 이 쥐가 여기 가서 먹이 먹고 다음에 또 여길 들어간다면은 먹이 못 먹어요. 한번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쥐가 이 미로에서 미로 가지가 제가 하나 둘 셋 네 개만 그렸지만 제가 더 그리자면은 여기도 만약에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있다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먹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을 텐데 제가 지금 먹이 있는 경우를 다 그려놨어요.
그럼 쥐가 이 미로에서 성공적으로 먹이를 다 먹으려면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해야지. 들어갔던 데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면 여기서는 한 번 먹고는 끝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쥐들이 여기서 미로 학살을 하면은 딱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두 번 다시 먹었던 곳을 안 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바로 해마가 관여해서 장소 기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장소 기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장소 플레이스가 있기 때문에 장소 기억 얘기하지만, 자기가 찾아갔던 곳에 자기가 바로 경험했던 에피소딩 메모리, 즉 일화 기억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두 번 다시 같은 장소를 안 찾아가겠죠. 바로 이 일화 기억이 쥐에게서의 뭐 서술 기억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때 해마가 관여해요. 이 경우는 해마가 관여하는 것을 장소 기억에 얘기하지만, 해마라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바로 개념, 범주와 관련된 그러한 것들 형성하는데 관여되고, 제가 글씨가 더 마음이 바쁘니까 날아가네. 지금 벌써 40분 되니까. 개념 범주와 관련돼서 관련되고, 아까 감각 사전 조건 형성이나 그 잠재적 억제 현상 비교해 볼 때, 바로 그러한 감각 사전 조건 형성에서는 잠재적 억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바로 그러한 검사 시행에서의 복합 자극 중에 하나의 중성 자극에 대해서는 CR반을 보이고, 그리고 그 복합 자극 중에 다른 구성 요소가 되었던 중성 자극에 대해서도 무조건 자극과 짝지어진 적이 없지만 그에 대해서 그렇게 CR 반응이 나타나고, 그렇지만 잠재 억제 현상에서는 고인 조건화 이전에 경험하게 되면은 CS화되어서 CR 반응이 잘 안 일어난다 했죠. 바로 뭐 검사 시행에서 경험하게 되는 중성 자극과 고인 조건화 이전에 그것이 포함된 복합 자극하고는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해마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른 동물에게서 대체로 이것들을 할 때는 쥐나 비둘기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옛 녀석들한테도 바로 비언어징 서술격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인지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주로 포커스하는 것이 서술 지식 중에서도 언어적 서술 지식에 그렇게 포커스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감각사진 조건 형성에서는 왜 잠재 역지 현상이 안 일어나는지와 관련해서 해마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서술 지식 서술 지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했고요. 앞선 시간에 13장에 나오는 학습의 한계와 관련해서 준비성을 소개를 했었어요. 그 준비성이라는 것 중에 바로 동영상에서는 안 다루었지만 제가 교재에 있는 자동 조성이라는 걸 또 소개를 하면서 수반성이란 것하고 그로 인해서 통제력, 통제감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개념을 소개를 했었어요. 그때 그 자동 조성은 준비성이란 이름 하에서 다뤄지는 내용인데, 그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그 쪼는 행동, 즉 전형적 행위 패턴인 것 같은데, 그 반응하는 모양새를 보면 꼭 반사 반응 같은 그러한 행동이 진화를 통해서 준비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자동 조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동적으로 도구적 조건화가 휘리릭 된다는 뜻이에요. 그 자동 조성이라는 뜻이. 그게 바로 준비성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즉 후천적 경험이 어느 만큼 행동 변화에 영향을 줄지가 바로 선천적 기저에서 주어진 그러한 특성에 의해서, 그것은 준비성이라 이름 붙인 특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 이것이 장전된 총알과 방아쇠 당기기, 선천과 후천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예요. 제가 뭐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여러분의 전공이나 여러분의 학교, 그리고 저도 제 전공에 대해서 나름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게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인간은 그러한 자부심이나 자기 기만이 없으면은 심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존재를 못해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이 잘 채워지지 않으면 우울이나 뭐 극단적으로는 자살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그러한 자부심 또는 자기 기만, 오해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학습 심리 이렇게 상담이나 다른 사회 심리학이나 인지에서 얘기한 그런 개념들 적용해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얘기해 주는 학습 심리 못 듣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이 어느 만큼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아 그런 거 대학원 가서 하지." 대학원 가서 못 듣습니다. 제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전달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기는 힘들 수 있지만 최대한 이해해 놓으면은 그죠? 여러분이 심리학 공부하는데 졸업할 때까지만 하고 "난 심리학 안 할래." 그것도 좋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대학원 가서 아니면 "나는 연구하고 나중에 교수 될래." 할 때 정말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뭐 그런 얘기 했지만 개인적으로 했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학습 심리학 관련해서 제가 하는 이런 내용이나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거 교수님이나 전공이 아닌 교수님은 뭐 다 알 수는 없겠죠. 저도 마찬가지 제 전공이 아니면 다 알 수 없는 건 마찬가지로. 아니면 대학원에 그죠? 이런 뭐 뇌와 관련해서 하거나 학습 심리학을 가르치거나 그쪽에서 주로 관여하는 선배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몇 명이나 대답하는지. 몇 명이나 통합적으로 그걸 이해하고 얘기를 하는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교수님들 수업 청강을 많이 하거든요, 온오프라인으로. 왜 저도 모르는 부분을 자꾸 배우려고 하면 제가 보면은 그렇지 못하다.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얘기를 해 주고 질문하면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다는 아니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과장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학습의 한계와 관련해서 하나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결정적 시기라는 거 여러분 들어봤죠? 발달해 가면은 결정적 시기 얘기할 겁니다. 다른 과목에서도 얘기할 경우가 있지만 특히 발달해 가면은 자, 결정적 시기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결정적 시기란 특정한 행동의 학습이 다른 말로 발달이 그러니까 발달하는 이 다 선천후처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발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심 잘하려면 발달도 상당 부분 커버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결정적 시기에 특정한 발달이 결정적 시기에 특정한 행동 변화가 결정적 시기에 특정한 학습이 가장 효율적인 그러한 타임 윈도우를 결정적 시기라 합니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동어 반복이 됐는데 특정한 발달 또는 학습, 행동 변화 제가 지금 다 같은 말이라고 얘기해서 인제 번갈아 가면서 얘기합니다. 학습이 가장 효율적으로 일어나는 특정한 시기, 타임 윈도우를 결정적 시기, critical period 또는 sensitive period라 그럽니다. 결정적 시기에 지금 노출 횟수라는 이름으로 지금 학습 곡선 보고 있죠. 결정적 시기의 학습은 지금 보여지는 이러한 학습 곡선상에서 이걸 기준으로 볼 때 기울기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특정한 시기에 학습을 한다고 하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A라는 행동의 결정적 시기가 있다. 그 A라는 행동의 발달, A라는 행동의 학습이 결정적 시기에 하는 경우와 결정적 시기가 아닌 경우에 하는 두 경우를 비교할 때 학습 곡선상에 어떤 차이가 나타날까요? 결정적 시기에 하게 되면은 이 곡선을 기준으로 보자면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바로 결정적 시기는 선천적 기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물학적 조건이에요. 그런데 결정적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여기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도달하지 못하고. 이게 바로 13장에서 학습의 한계라는 이름으로 그런 결정적 시기라는 생물학적 조건이 즉 선천적 기저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그러한 생물학적 조건이 학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준 또 다른 예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이 똑같은 결정적 시기를 가지는 건 아닙니다. 통상 결정적 시기는 생후 뭐
2, 3년, 좀 길게 보면 4, 5년까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동이 똑같이 2, 3년 안에 결정적 시기를 가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은 예를 들어서 1살 때, 어떤 행동은 2살까지, 어떤 행동은 3살까지, 어떤 행동은 5살까지 이런 식으로 결정적 시기가 다 상이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행동은 결정적 시기에 영향을 받는 대부분의 행동은 짧게는 2, 3살, 길게는 4, 5살 안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회적 적응, 즉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행동은 2, 3년 안에 결정적 시기가 있습니다. 자, 그 결정적 시기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모글리 현상. 모글리가 정글북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죠. 모글리 현상. 1920년. 1920년도 20년대에 인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례가 한 80여 건 정도 된다고 해요. 그중에 지금 한 사례를 올려놨는데 이 두 소녀가 여기에 나오는 카말라 아말라입니다. 뭐 이 이름은 이제 그 이후에 사람들이 지어줬겠죠. 20년 인도 캘커타 부근에서 늑대 떼와 함께 발견된 두 소녀다. 카마라 7살, 아마라 2살은 인간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응 교육을 시켰다. 그러나 신체적으로 인간이었고 늑대와 다를 것이 없던 소녀들은 인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늑대처럼 행동하고 사람의 손길을 매우 싫어했다. 그러던 중 구출된 지 1년이 채 못 돼서 동생 아말라가 사망했다. 하지만 1년 반 동안의 끈질긴 교육 끝에 7살짜리 카말라를 얘기한 거예요. 1년 반 동안 교육 끝에 카말라가 직립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여러분 직립한 거 생각납니까? 생각 안 나죠? 왜? 그때는 서술 기억이 지금처럼 그렇게 저장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생각도 안 나고 이러한 직립보행이라는 즉 직립보행을 할 수 있는 선천적 기제에다가 그죠? 방아쇠를 당기는 후천적 기제,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직립보행을 배우게 되겠죠. 그때는 서술 기억 같은 게 필요 없기 때문에도 여러분 기억을 못할 뿐만 아니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비서술 기억을 학습이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은 도구적 조건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뒤에 배우게 될. 자, 1년 반 만에 직립할 수 있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잘 고쳐지지 않던 카말라의 언어 능력이 9년 같으면 7살에서 9년 같으면 16살이죠. 그러면 중학교 3학년쯤 됩니까? 그때서 언제 유아 정도로 향상되었답니다. 결정적 시기를 놓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습 고근상에 그만큼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 능력이 그 쓰고 읽고 이거는 나중에 따로 배워야 되지만 말하고 듣기는 그죠? 한 2, 3살 정도 되면은 어른 정도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결정적 시기 놓치니까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 뒤 카말라는 원인 모를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아말라 카말라가 인간 사회에서 주어지는 끊임없는 자극, 달리 얘기하면은 급격한 변화, 달리 얘기하면은 스트레스에 적응하지 못해서 죽은 거예요. 후천적 환경 하에서도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지금 결정적 시기를 놓쳐버리니까 그리고 여기 경우에는 자세한 얘기 안 나왔지만 사회적 적응, 상호작용과 관련된 결정적 시기를 놓쳐버리니까 그것이 감당 못하는 스트레스가 되어서 결국은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일반인 경우에는 죽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경험하겠죠. 그래서 우울하거나 사회로부터 고립되거나 부적응 형태로 나타나거나 그 부적응 형태로 나타나는 결과물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열거할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얘들은 죽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살리려고 했으면 그냥 놔뒀어야 되겠죠. 늑대와의 환경 속에. 늑대와의 환경 속에 사는 거는 비인간적이기 때문에 데려와서 적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인간 중심 생각이에요. 도대체 인간적이고 비인간적인 게 뭐가 그건지도 논의해 봐야 되겠죠. 제가 얘기한 적이 있겠지만 우리는 참 인간적이어서 그죠? 핵무기를 그렇게 만들고 지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런 얘기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 살리는 데서 살리고 결국은 사는다는 것은 환경에 적용하고 생존하고 유전자를 남기는 것인데 얘들이 뭐 20년을 살지 30년을 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어진 인생 삶 안에서
변하는 환경에 적응해서 생존을 위한다면 놔뒀어야 되는 거죠. 이 1920년대 이런 경우가 한 80건이 있었는데 80건이라는 건 다 발견됐다는 경우죠. 그 중에 살아나는 경우가 몇 건밖에 없대요. 제가 읽어본 그 책에는. 대부분 다 적응하지 못해 죽은 거죠. 자,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익히 잘 아는 할로의 원숭이 실험입니다. 이 새끼 원숭이 낳자마자 이렇게 대리모에 키웠어요. 하나는 헝겊, 하나는 이 새로 만든 철사에다가 우유병을 꽂았어요. 그럼 이 녀석이 배고플 때 여기 가서 젖을 쪽쪽 빨고 평소에는 여기 이렇게 따뜻한 헝겊에 매여 있어요. 안고 있어. 그리고 어떤 사진을 보면 여기 이렇게 안고 입만 이쪽으로 뻗어서 쪽쪽 빠는 그런 사진도 있어. 자, 이거 이렇게 키운 원숭이가 자기 또래, 그러니까 인간을 치자면은 뭐 유아기, 아동기에 해당하는 그런 원숭이들 우리에 넣어놓으면 얘가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한쪽에 궁쿨이가 앉아서 그죠? 경계하면서 불안해한다라고 여기지는 행동들을 보여요. 그리고 생리적 지표를 보면은 불안 반응 시에 나타나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 그런 형태를 보여요. 사회적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녀석이 좀 큰 다음에 짝짓기 할 때쯤 돼서 짝짓기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뭐 암컷 수컷을 같이 넣어놔도 짝짓기 자체를 할 줄 몰라요. 그리고 좀 더 지나서 어떻게 짝짓기를 해서 새끼를 가졌는데 새끼를 낳아놓으면은 새끼를 방치하고는 자기는 새끼로부터 딴 곳에 있어. 새끼를 아예 돌보지 않고 방치를 해요. 그것이 바로 이 결정적 시기에 사회적 접촉, 즉 사회적 상호작, 바로 스킨십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야. 얘가 지금 스킨십 하는 거야. 또 하나, 이거 개론 시간에 이걸 얘기를 하면서 학습 심리학이 얘기하는 도구적 조건화, 강화가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강화가 틀린 것이 아니라 학습 심리학이 얘기하는 도구적 조건화가 맞다는 것을 더욱더 지지해주는 증거예요. 우리 도구적 조건화 가서 보겠지만 이 신체적 접촉, 스킨십은 먹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무조건 자극이에요. 우리 지금 도구적 조건 안 배웠기 때문에 제가 그 개념을 쓰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자극으로 얘기하자면 무조건 자극이에요. 바로 이러한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사회적 적응, 상호작용, 그리고 우리가 관찰학습에서 배우게 될 거울 유런을 통해서 엄마의 눈 맞춤, 엄마의 심장 소리 이런 걸 통해서 또래들하고 놀 수 있는 안전지대, 즉 안전애착이라고 얘기하는 발달상에 얘기하는 그런 것을 형성하고 나중에 짝짓기도 하고 자기가 경험한 대로 새끼도 낳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적응은 특히 결정적 시기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받아요. 이 경우를 보더라도. 그런데 캐롤이나 제가 간혹 얘기하는 인지심리학에서는 행동을 가지고 설명하는 학습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이 실험이다 얘기를 하면서 이걸 갖다 놓는데 그거는 엉터리 없는 소리고 오히려 이것이 학습심리학이 얘기하는 행동을 기준으로 인간의 소위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측정 가능한 형태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학습 원리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증거예요. 오히려. 왜 그쪽에서 그걸 비판하냐면 마음이라는 것을 뭔가 상자 속에 들어있는 어떤 내용물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것은 신체 접촉이 먹는 것 이상 중요하다. 자, 이것이 주는 시그니피컨스. 이와 관련해서. 결정적 시기에 적절한 방아쇠 당기 학습은 학습 곡선을 가파르게 하면서도 특히 사회적 적응에 있어서 상호작용에서는 중요하고 그러한 경우에 바로 1차 양육자, 꼭 생물학적인 부모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1차 양육자와의 관련의 관계에서 이러한 결정적 시기에 신체적 접촉, 그리고 서로 눈맞춤, 그리고 우리가 배우게 될 도구적 조건과 관련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그렇게 맺어지는 그 관계를 발달 심리학에서는 그러한 행동 변화를 도구적 조건에서 얘기했지만 그렇게 학습된 그런 행동을 애착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것이 건강하게 됐을 때를 바로 안전애착이라 얘기하고 안전애착이 형성된 동물이든 사람은 바로 그 1차 양육자의 관계가 그 1차 양육자가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자기의 행동에 있어서는 우리가 히말라야 산을 올라갈 때 베이스 캠프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몸도 녹이고 식량도 구하고 먹을 것 힘을 얻고 다시 산을 올라가는 처럼 바로 안전기지가 된다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 얘는 늑대가 안전기지였는데 그것을 박탈시킨 경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안전기지가 그나마 이것이 그런 역할을 한 거죠. 하지만 실제 어미와의 관계 속에서 애착이라고 이름 붙인 그러한 안전기지를 통한 사회적 적응 행동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래랑 놀지도 못하고 사회적 행동, 짝짓기도 못하고 사회적 행동, 새끼를 낳아서 자기가 애착이라는 이름으로 그러한 사회적 행동도 못하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자, 이걸 볼 때 우리 현재 지금 어떠한 이유가 되었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유겠지만, 아기 낳아서 직장 곧장 복귀한다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기고 유아원에 맡기는 것이 그 초기 2, 4년 사이에 그것이 평생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알 수 있어. 그런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도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 인간관 하에 가치 개념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지만 우리 학습 심리학은 세계관에 관한 그러한 것을 배우는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오늘 결정적 시기 얘기를 하면서 학습 곡선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즉 학습의 한계라는 내용 안에 준비성과 그리고 또 다른 하나 결정적 시기를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세계관에 관한 얘기, 가치에 관한 얘기도 하게 된 겁니다. 자, 책 추천합니다. 임상 상담하는 사람들 읽어보고, 임상 상담보다도 더 아동 발달에 관심 있는 사람 읽어보시고, 금방 얘기한 제 결정적 시기와 관련된 책입니다.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결정적 시기 때 바로 아까 모글 현상이나 그런 할로이 원숭이 시험처럼 그런 것에 상응하는 경험을 한 아이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경험을 다른 얘기로 얘기를 하자면 스트레스 경험이고, 그로 인해서 불안 장애를 보이는 경험이고, 그 불안에 극단되어지는 것이 공격성입니다.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은 공격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다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스트레스로 인해서 적응하지 못해서 통제감이 떨어지면 불안 쪽으로 치우고, 그것을 나름대로 극복하려는 어떤 통제감 회복으로 불안과는 반대 방향 극단으로 이르게 되면 공격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가 얘기하려는 여기서는 트라우마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의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보면은 타인의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 그 벌하는 수준, 즉 공격성 수준이 높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아동 발달과 관련해서 결정적 시기, 그리고 바로 스트레스라는 이름으로 불안 공격성과 관련된 PTSD와 소시오패스를 다룹니다. 그러면서 생물 심리학에서 다루는 스트레스 관련된 PTSD와 관련된 소시오패스와 관련된 뇌에 관한 얘기도 깊이는 하지 않지만 뭐 일반인들이 이해할 정도 수준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수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여기 저자가 그 정신과 의사, 아동 정신과 의사인데 이제 상담, 임상 장면의 사례들을 쭉 자기가 했던 경험을 풀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선천, 유전과 후천, 환경, 양육, 경험 또는 학습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도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달했다고 여기지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고전 조건이나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도구적 조건화도 여기서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교재에서 이거는 고전 조건이다, 교재가 아닌 이 책에서 이거는 고전 조건이다, 도구 조건이다 그렇게 소개는 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은 정말 학습 심리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배웠다, 그리고 앞으로 하는 여러분의 일에 적응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될 텐데, 뭐 그런 것들이 금방금방 찾아지는 거는 뭐 우리 지금 8주 해서 뭐 한 학기에서 그것이 금방 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소개합니다. 게로 길러지나의. 평점도 거의 만점에 가깝고 합니다. 저도 요즘 지금 뭐 지금 두 번째 다시 읽고 있는데 이 책 소개하겠습니다.